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론입니다. 풀어보셨죠? 답만 맞추지 말고 필요한 거 또 설명 필요한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갑니다. 1번. 다음 중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는 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 회계는 다 발생주의입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죠? 현금흐름표. 얘는 현금주의입니다. 얘는 현금주의예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다. 중요한 거죠. 이론 시간 저하고 공부하셨으면 아마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2번. 자, 1기. 1월부터 12월 1년이에요. 자, 1월 1일 날 내용뉴스 5년에 잔존가치 빵원인 기계를 850만원 주고 매입, 구입했어요. 내용뉴스 5년에 잔존가치 빵입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원 지출했다. 설치 장소 준비하는 거니까 아직 본래 용도에 사용하기 전이죠. 여기까지는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원가 모형.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기본이 원가 모형이고 정률법으로 생각을 하고요. 2기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니? 이런 1기도 아니고 2기요? 이런 상각률은 45%래. 그럼 이럴 때는 눈치껏 얼른 때려 맞춰야 되는데 적어도 정률법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정률법 공식도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죠?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정률, 상각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정률법일 때 그럼 1기는 취득원가가 지금 원래는 850이었죠. 원래는 850이었는데 설치장소 준비하면서 50만원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900만원이 취득원가고 감가상각 누계는 첫 해니까 없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0.45, 45%. 900만원에 0.45, 94, 36, 95, 45, 405네요. 그럼 1차년도가 요거예요. 1차년도가 이겁니다. 1차년도. 이게 1차년도고. 자, 근데 물어본 건 2차년도죠. 2기잖아요, 2기. 2기니까 취득원가 이제 900으로 놓고요. 작년에 상각한 405만원을 뺀 나머지에 곱하기 0.4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대충 여기가 500이니까 500에 220 얼마죠? 220 얼마보다 좀 더 크면 돼요. 답이 4번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계산기 눌러서 하는 게 정확하겠죠. 계산기 있죠? 계산기도 없는 사람이 있을게요. 끝까지. 진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강의 시작하자마자 급수에 상관없이 강의 시작하고 이제 계산기 없는 분들은 준비하세요. 그럼 한 1, 2주 정도면 다 준비했는데 열에 9은 준비했는데 지금 열에 9은 없어요. 열에 9은 없어요. 계산기가 없어. 그냥 가. 왜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 있고 K랩에도 계산기 있죠. 여기? 저기 전표 입력하고 하다 보면 들어가잖아요. 일반 전표 같은 거 하다 보면 계산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 하면 되니까. 그죠? 답만 맞으면 되지 뭐. 까이거 뭐. 연봉 2천만원 더 안 받으면 돼. 너 2천만원 더 받아. 난 그냥 안 받을게.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찍어도 답은 나옵니다. 1차년도, 2차년도입니다. 220 얼마. 요 금액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커피머신을 5만원 현금 주고 샀다. 현금 자산 감소. 커피머신은 뭐 비품이 됐든 소모품이 됐든 자산이 되죠. 맞고. 주식 발행 비용으로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이 현금 조달. 주식 발행에서 조달됐대요.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자본의 증가. 맞고. 현금 들어왔죠. 자산 증가. 맞고. 청소비 비용이죠. 비용이고 현금 줬다. 자산이죠. 맞네. 답은 4번. 상품을 매출 팔았어요. 상품 팔면은 비용 감소가 왜 나와? 수익이죠. 수익 발생. 그래서 4번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되고 그리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됐죠. 그래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회계 2급 아니에요? 이거? 1급 맞는데 2급 같은데 이런 것도 다 2급이고요. 그죠? 그 다음 공장 신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했고요. 토지 계정에 기록해야 될 취득원가는 얼마냐? 자, 취득원가는 항상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 제작원가의 부대비용
부대 원가, 부대 비용 또는 부대 원가. 요즘은 부대 원가 또는 거래 원가 막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여기까지 본래의 일단 이건 이거고, 그리고 플러스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전의 지출까지를 다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럼 구입가액 원가에 산입 당연하고, 구입 관련된 자문 비용 원가에 산입이고, 토지 위에 구건물 철거 비용도 원가에 산입이죠. 본래 용도에 사용하기 전. 근데 얘하고 얘는 짝꿍이죠. 얘하고 얘는 쌍이야. 즉 철거 비용에서 구건물에 대한 철거 후 잡수익 있죠. 잡수익을 빼야 되죠. 이건 차감이에요. 차감. 그러니까 이건 더하고 이건 빼야 돼요. 그럼 순철거 비용은 100만원. 그럼 5천만원에 300에 100까지 5,400이 됩니다. 그 답은 2번. 자, 철거 비용에서 잔존물 처분가치는 빼야 돼요. 뺍니다. 요건 마이너스. 요거는 1급 답네. 1급 문제. 교재 있죠? 교재 보신 분들은 충분히 했을 거예요. 답은 2번. 간단한 거죠? 그 다음 결산 평가할 때 시장가격, 시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것. 단기매매, 상품, 제품, 만기보유. 그죠? 만기보유증권은 원가. 만기보유증권은 삼각원가죠. 좀 어려운 말로.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후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결론은 원가법이에요.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죠. 공정가치법. 시가법이죠? 그 다음에 상품과 제품은 또 다르죠. 상품과 제품은 순실현가치. 얘는 추정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 어쨌든 시가 개념이니까. 잠깐만요. 좀 줄여보자. 어서 줄일까? 여기를 좀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후원가. 단기매매는 기말공정가. 그리고 상품 제품은 순실현가치인데 이것도 어쨌든 시장 가격이니까 시가 개념이니까 요거는 시가. 여기까지는 시가지만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후원가 원가입니다. 그 다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매출액, 매출원가, 접대비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요? 잠시만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좋은 건 T계정 그리는 거예요. T계정을 그리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래서 T계정을 그려서 이거를 더 나눌까? 더 나눌 필요까지 있나? 더 나눠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손익계산서를 그렸을 때 그냥 편의상 가운데 놓고 할게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은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수익이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원래 매출 종이. 그리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거기까지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거기에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 차변에 적으면 돼요. 다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 다 들어간다까지가 포인트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안 적고 법인세까지만 적었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냐?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다 적고 비용 다 적으면 그게 여기까지 적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정도야 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죠. 이런? 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죠. 그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해당되는 거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해당되는 거 갖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오우, 숫자가 왜 이리 많어? 3억이에요. 아이, 되게 많네. 숫자 3억. 매출액 3억. 근데 이런 거 할 때 여기 10,000원짜리 별로 없는 거 보이시죠? 에이, 그냥 가요. 안 하던 거 하면 헷갈리니까. 그다음 매출원가 2억 1천 차변에 적죠? 물론 숫자는 원래 뒤로 붙이는 건데.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접대비 판관비죠. 여기죠. 판관비에다 2,500 접대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도 판관비죠. 판관비. 비용 차변 그냥 적으면 되지.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허당이죠. 또.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세인데 물어본 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니까 법인세는 안 들어갑니다. 법인세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지급수수료, 매도 가능 증권. 어머나? 주식, 이 단기 매매가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구입할 때였대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구입할 때는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영업의 비용이지만 얘는 자산 원가에 포함이니까 역시 이것도 원가에 산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여기가 243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한 줄 더 놔둘 걸. 그럼 대변합계. 대변합계는 302430이고 차변합계는 여기까지만 더하면 4천, 5천, 2억 6천이잖아요. 2억 6천 빼면 42430. 42430 이거죠? 42430. 요게 답이죠. 42430. 맞죠? 42430.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적고 수익은 대변에 적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T자 그리는 거, T자 그려서 수익 대변 비용 차변. 이렇게 물어본 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니까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는 안 써야 되고 지급수수료도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영업의 비용에 썼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이거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 결산 절차.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으래요. 잘못된 거.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그리고 결산 후 재무제표도 있죠. 틀렸다? 일단 가봐요. 또 수익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잔액은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되죠. 집합손익 계정을 대체하면 끝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대목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계정 사용한다. 이거는 수익 비용 얘기하는 거죠. 수익 비용이 손익 계정이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이죠. 그죠?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결국은 답이 이거. 집합손익은 수익이나 비용 계정일 때. 답 나왔죠? 4번입니다. 그 다음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자본조정.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식. 그래서 이거는 족보 외운 사람한테는 정말 간단한 문제지만 안 외운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 문제죠. 자, 여기에는 플러스 항목과 마이너스 항목이 있잖아요. 자본조정에 플러스 항목과 마이너스 항목이 있어요. 마이너스 항목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주식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감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여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는 신주 청약 증거금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주식 선택권 등이 있죠. 그래서 족보 외운 사람한테는 정말 단순한 문제. 자기 주식 처분이 주발초, 감자차익, 주감자, 얘네들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족보를 전혀 못 알아들으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답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 종류들이 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회계 끝났네? 자, 원가로 갑니다. 뭐 이렇게 많아? 자, 제품 A에 공손품이 10개 있대요. 공손, 불량품이죠. 불합격품이죠. 이 공손품의 생산에는 원가, 생산에는 즉 단위당 재료비가 1,000원, 변동비가 1,200원, 고정비가 800원 투입.
생산에 들어간 원가지 여기까지. 생산에 투입한 원가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제품의 판매 가격은 원래는 5,000원. 이거 얼마야? 이거 1,000, 2,200, 3,000원이네? 3,000원 만들어서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부에다가 3,500원에 판다면 단위당 운반비가 300원이 발생한데 매몰 원가가 아닌 거. 매몰 원가. 매몰 원가가 뭐예요? 매몰 원가. 기발생 원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의사결정에 무관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오늘 무슨 결정을 내리든 어제까지 발생한 건 절대로 안 변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얘네들 역사적 원가, 이미 발생한 기발생 원가는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얼마에 판매하든 몇 개를 판매하든 난이 때려부시든 불태워 없애든 간에 어쨌든 원가는 변하지 않아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 여기까지. 그래서 요 위에 단위당 고정비까지는 과거에 발생한 거지만 운반비는 내가 팔 때마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련 원가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매몰 원가는 아니다. 답이 4번. 재밌는 문제죠?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발생. 공정 초기에 발생한다. 즉 공정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공정 초기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곧 100% 환산. 100% 환산을 해줘라 이 얘기죠. 그리고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투입하니까 무조건 수량에다 완성도 곱해야 됩니다. 자, 물어본 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근데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안 나왔는데 여기 있네. 예, 평균법이래요. 고맙죠? 평균법이면 그냥 전기에 투입했든 단기에 투입했든 따지지 않으니까 간단한 거죠? 평균법. 그 중에 재료비. 여기서 물어본 거 물론 재료비만 물어봤지만 한번 해보죠. 완성품 환산량부터 할까? 완성품 환산량 기억나요? 중요한 거.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평균법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이렇게 끝나고 선입선출법은 오나선 완성 수량의 기말 환산량을 더한 다음에 기초 환산량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입은 똑같잖아요. 자, 1단위 문제는 평균법이니까 자, 평균법으로 구해봅시다. 재료비부터 완성수량 3,000 박스 안에 아래줄에 있죠? 플러스 기말 환산. 근데 아까 재료가 공정 초에 발생했으면 100% 환산이니까 그냥 1200개죠. 완성도 곱 하나만 하죠? 1200입니다. 1200개. 그러면은 4200개. 이 문제 정답이죠? 이 문제 정답 4200 이거네요. 그리고 가공비는 안 물어봤지만 안물난금 뭐 그거지만 가공비도 구해봅시다. 가공비는 완성 3000개 플러스 기말환산.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곱해줍니다. 완성도를 곱해주니까 1200개의 50%인 거죠. 1200개의 50% 무조건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0개 곱하기 0.5 그래서 600이니까 3600개 이렇게 되죠. 평균법은. 근데 선입은 여기서 기초환산량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초환산량을 빼. 여기서 기초환산량을 빼. 그러면 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환산량은 여기 재료는 그냥 1000개죠. 재료는 그냥 수량이니까 1000개. 그러면은 3200개. 평균법이었으면, 선입이었으면. 그 다음 기초 1000개의 완성도가 여기 40%죠? 40%. 0.4.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하니까. 그럼 400개를 뺍니다. 400개를 빼니까 3200개죠. 똑같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었으면 기초를 평균법 환산량에서 기초만 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평균법일 때 환산량 구하고 선입일 때 환산량 구해서 차이가 몇 개다 이렇게 구하지만 아는 사람은 요 기초만 째려보면 되죠. 기초만 째려보면 차이를 구할 수 있죠. 1000개 내지는 400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데,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건 세무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은근히 자주 나오면서 자주 틀립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제조원가는 완성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재료비, 동호비, 경비, 단기 총 제조비용. 재료비, 동호비, 제조간접비 합친 게 단기 총 제조비용. 여기다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을 더하면 제품 제조원가. 여기까지가 적히는 거죠. 얘는 그 이후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품 제조원가까지만 적히는 겁니다. 뭔 소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좀 길게 써볼까요? 그럼 원래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 원래는 일자로 나란히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적히는 거고, 아 참 이거 할 때 뭐하러 이래요. 바빠. 괜히 썼네. 이런 거요. 이 동네나 이 동네를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나오잖아요. 12월 딱 열고 재료비 나오지. 기말원 재료, 농업비, 경비, 그리고 단기총 제조비용,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품 제조원가. 여기까지 난 말이에요. 매출원가는 안 나와요. 그죠?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인데, 얘네는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겁니다. 자, 다시 화면 이왕 봤으니까 손익계산서, 여기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12월달로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이 매출원가 구할 때 제품 매출원가에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품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냐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 또는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거 기초제품 또는 기말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기초제품이나 기말제품 이런 것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온다. 별것도 아니면서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거 실무 시험 시간에 이거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열어봐도 돼요. 어차피 이론하고 실무를 한꺼번에 1시간 동안 보는 거기 때문에 화면 열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개별원가, 종합원가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으래요. 개별원가는 제품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작업별로 집계하고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눈다. 맞나? 작업별로 구분한다는 거 일단 맞죠, 그죠? 넘어가 봐요.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맞죠? 대량 생산하는 거고 한꺼번에 구하죠. 총원가를 완성수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하다. 이건 아니죠. 정확성은 개별원가죠. 개별원가가 더 정확성이 높은 거고 간편한 건 종합원가죠. 개별원가의 장점은 정확하다. 종합원가의 장점은 경제적이다. 종합원가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개별원가의 핵심은 제조간접비의 배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뭔 얘기요 이러고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개별원가는 소량 조문 생산.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2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시험 볼 때는 맞춰야 되지만 공부할 때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개별원가, 종합원가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냐, 핵심 과제 했을 때 제조간접비냐, 완성품 환산량이냐, 이런 것들이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답도 답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꼭 찾아보세요. 그렇게 조금만 하시면 훨씬 더 넉넉하게 자격증 따는 건 물론이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격증 따는 게 최종은 아니잖아요. 따서 뭐 실무에서 도움되려고, 취업하려고, 이직하려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중 최종 목표까지 이루려면은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원가, 종합원가 이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자꾸 이런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무에 나가서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머리를 자꾸 이거 쓰는 요령을 들다 보면은 실무에 가서 써먹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부가세가 요즘 거의 3개가 고정돼 있죠. 예전에는 2개인데 지금 3개입니다. 원가에서 빼먹었어. 그래서 AT는 원가를 아예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5개씩 보다가 4개로 줄어버렸으니까 4개 때 8점 때문에 해야 돼 말해야 돼. 그죠? 알아서 해요. 자, 우선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면제되는 의무가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목욕, 이발, 미용, 소매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선 그게 아닌 걸 찾으래. 자, 목욕, 육탕 맞죠? 면제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 간주임대료 면제되죠. 맞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이면 면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 그럼 카드전표, 이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카드전표, 이런 걸 영수증이라고 하죠. 세금계산서가 아닌 걸 영수증이라고 하고,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근데 이것도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맞는 거고. 답은 4번. 그 다음 부가세법상 거래 내용과 과세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잘못. 일반 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 당연하죠. 부가세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과세, 매입과세, 매입세 공제, 공제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니까. 어쨌든 과세 유형은 과세죠.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입니다. 맞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승용차니까 매입세 불공제 맞죠? 맞죠?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999cc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용차는 불공이 맞지만 999cc, 1000cc 이하는 수리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이건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과세입니다. 불공제 아니에요. 과세입는 불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될 때죠. 이때 불공제 사유는 1000cc. 승용차 같은 경우 1000cc 초과돼야죠. 999cc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답이죠? 그 다음 신축용 토지 구입했다. 토지 구입하고 계산서 받았다. 계산서니까 면세죠. 계산서니까 면세입니다. 마지막 문제.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 과세 표준.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 제외 금액이다. 과세 표준. 회계로 따지면 과세 표준은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죠.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 1억 2천에 영세율 매출 포함. 영세율은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세 세액은 없지만 과세 표준에는 당연히 잡히죠. 아니면 이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 열어도 돼요. 문제 풀다가 뭐 기간 아무거나 0101 033 이렇게 열어가지고 엔터 쳐보면 뭐 상관없으니까 여기 과세 표준 영세율 여기 영세율 5번 6번 줄에 과세 표준은 잡히잖아요. 여기가 과세 표준이니까. 근데 세액은 없지만 과세 표준은 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매출 할인. 매출 할인과 환입은 마이너스죠. 매출액에서 까야죠. 매출액에서 깝니다. 대손금은 여기 대손세 공제 여기 있죠. 과세 표준에는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됩니다. 세액만 클릭이 되죠. 과세 표준은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 요게 과세 표준이고 요건 세액이에요. 세액. 앞에가 과세 표준. 즉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매입액도 매입액은 매출원가잖아요. 과세 표준이 아니죠. 그럼 과세 표준은 여기에서 물론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500만원도 마이너스고 700만원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1억 2천에서
1200을 빼야 되니까 108이 되네요. 그래서 1번.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영세율은 제외시키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1억 2천에 포함이 됩니다. 세금은 없지만 과세표준에는 잡혀요. 1억 2천에서 1200을 뺀 108. 대손금은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 이것만 따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거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 그 이론 시간에 아니면 교재에 정리된 것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정리한 것 중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얘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에 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합한돈,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보증, 판매장려금이 있었잖아요. 이거 대합한돈, 대손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환희가인우리 뺀 나머지 108. 이래서 기출문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답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요런 내용. 지금만 해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교재 어디쯤 있지? 그 표로 돼 있었나? 표 아닌가? 왼쪽에 있었나? 오른쪽에 있었나? 제 책 왼쪽에 있었어요. 짝수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 찾아봐요. 그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건 오른쪽 위에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딱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이 책을 바삭하게 봐야 나중에 세무도 한 번에 훅 딸 수 있고 세무 1급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있는데 전혀 이게 딴 나라면 중국말이야, 베트남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 정답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일단 제10줄의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 다른 내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